어머니를 건드렸다고. 감히. 호텔 연회장에서 울린 고함 소리에 모든 손님이 숨죽였습니다. 존경하던 시어머니의 뺨에 붉은 자국이 번지고 그 장면을 본 며느리의 눈빛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움직이는 순간 권력과 돈으로 사람을 짓밟던 그 여자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부터 평생 참고 살아온 시어머니를 위해 한 여자가 시작한 통쾌하고도 치밀한 복수극이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면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감정을 느끼실 겁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도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아라고 합니다. 나이는 33, 검사로 일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정의롭고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직접 연결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오랜 상처와 용기가 담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격한 그 순간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요. 그랜드 호라이즌 호텔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건물 안 컨벤션 홀은 마치 무대처럼 화려하게 불빛을 뿜어냈습니다. 천장에는 수정 샹들리에가 얼어붙은 별처럼 매달려 있었고 그 불빛이 사방으로 무지갯빛을 뿌리고 있었어요.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걸 그대로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홀 안에는 고급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의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고 프랑스 향수 냄새와 싱싱한 난초 향기, 샴페인 따르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었습니다. 비단과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전쟁터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평가하고 비교하며 자랑하려 온 자리였죠. 옛 추억을 나누러 온 게 아니라 과거의 권력과 우위를 확인하러 온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 입구에는 김순희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63살이었어요.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아온 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황금빛 조명 아래 서자 50년 전의 자신이 겹쳐 보였습니다. 색이 맞지 않는 실로 교복을 꿰매던 장학생 시절, 급식실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던 어린 소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에 든 핸드백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장자리가 닳고 오래 써서 부드러워진 가방. 수수한 면 블라우스를 내려다보며 주변을 둘러보니 화려한 드레스와 반짝이는 진주, 금팔찌를 착용한 여성들이 우아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주 전 초대장을 받았을 때 버릴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었죠. 금박이 새겨진 봉투와 반짝이는 글씨가 경고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어리석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으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젊었을 때의 잔인함이 누그러졌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날카로운 목소리가 웅성거림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순이야, 이리 와. 조성란이었습니다. 평생 명령에 익숙한 목소리, 단번에 순이를 조이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성란은 홀 한가운데 가장 큰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마침 샹들리에 바로 아래였습니다. 짙은 루비색 비단 드레스를 입고 귀와 목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반짝였죠. 주변에는 여성들이 둘러앉아 그녀의 말 한마디에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서 자신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주변의 우아한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흐르던 긴장감이 몸을 눌렀습니다. 테이블에 도착하자 성난이 순희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세관 검사관처럼 차갑고 정확한 시선으로 말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성난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낡은 블라우스에서 구두까지 검소하게 살아온 삶의 흔적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어머나 성난이 입을 열었습니다. 주변 테이블까지 들릴 만큼 큰 목소리였습니다. 그 옷, 작년에도 입었던 거 아니야? 재작년에도? 옆에 앉은 여자들을 돌아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휴, 세상이 변해도 안 변하는 게 있구나, 그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웃음, 벨벳에 쌓인 바늘 같았습니다. 순희 씨의 뺨은 뜨거워졌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성난아, 나도 반가워. 가슴속 떨림과 달리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성난은 인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원래도 그랬죠. 그 후 이어진 것은 천천히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굴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마음 깊이 새겨지는 상처였죠. 성난은 순이에게 마치 고용인처럼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에서 물 좀 떠와, 빈 의자 치워, 이 접시 본 테이블에 갖다 줘, 냅킨 있는지 확인해. 하나하나가 미소와 손짓과 함께 자연스럽게 전달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매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속에서는 작은 것이 부서지고 있었지만 아들 박지훈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박지훈은 중소기업 회계사로 몇 년간 성실히 노력하며 자리 잡은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난의 남편은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단 한마디 불평이 지훈의 커리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희 씨는 물을 떠오르고 의자를 치우고 접시를 가져다 주며 얼어붙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느릿느릿 흘렀고 발과 허리가 아팠습니다. 자존심은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었죠. 이제 모임이 끝나가고 아무 일 없이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 순간 성난의 목소리가 홀을 가르며 들렸습니다. 잠깐. 한마디에 모든 시선이 얼어붙었습니다. 순희 씨가 돌아보니 성난의 눈빛은 평소의 무심한 경멸과는 다른 날카로움으로 번뜩였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되었습니다. 순희 씨의 심장은 갈비뼈를 두드렸습니다. 미안해, 나 그냥 그러려고 하지만 성난은 차가운 웃음과 함께 말을 끊었습니다. 생각했어? 넌 항상 주제넘게 생각이 많았어. 낡은 옷 입고 여기 서서 여기 어울리는 것처럼 굴고. 내가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알기나 해. 그 순간 성난의 손이 허공을 가르쳤습니다. 따귀 소리가 대리석 벽에 부딪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순희 씨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고 뺨이 불에 댄 것처럼 타올랐습니다. 홀 전체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50쌍의 눈이 얼어붙은 듯 쳐다보고 있었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텔 로비 건너편 유리문 너머 검찰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가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 이선아였습니다. 업무 회의를 마치고 걸어가던 중 날카롭고 정확한 살을 때리는 소리를 들었고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렸죠. 장면은 선명했습니다. 붐비는 연회장, 얼어붙은 구경꾼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한 여자, 저에게는 어머니와도 같은 사람, 김순희 씨가 모든 사람 앞에서 모욕당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문 손잡이 쪽으로 움직였고 온몸의 세포가 행동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응징을, 감히 김순희를 때린 저 여자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하지만 유리를 통해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살짝 고개를 젓는 모습, 간절히 말하는 눈빛. 지금은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턱에 힘을 주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지만 한 발 물러서 복도의 어둠 속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순희 씨는 이런 잔인함을 참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저 젊은 검사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그 답은 과거에 묻혀 있었고 모든 것을 바꿔놓은 우연한 만남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법정에서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3년 전이었습니다. 이선아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검사로서의 첫 월급을 받았던 날, 평범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서울 거리는 벚꽃이 하늘하늘 날리며 마치 누군가가 분홍빛 꽃잎을 하늘에서 흩뿌리고 있는 듯한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학원으로, 직장인들은 점심을 먹으러 바삐 움직였고 나이 지긋한 부부들은 꽃나무 아래에서 팔짱을 끼고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선아는 혼자 걸으며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한결 편안했거든요. 그날은 특별했습니다. 검사로서 첫 월급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통장에 찍힌 금액은 솔직히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다면 벌 수 있었던 돈에 비하면 적은 편이었죠. 친구들은 이미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었지만 선아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이 돈은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번 것이었거든요. 밤새 공부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지난 시간을 떠올리자 눈가가 잠시 따끔거렸습니다. 법학책을 펴놓고 눈이 빠지도록 공부하던 밤들, 온몸이 지쳐도 포기할 수 없었던 날들, 가족들의 압박 속에서 꿈을 지켜낸 시간들이 선아를 단단하게 만들었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검사가 뭐가 좋다고 그러냐, 회사로 들어와라. 하지만 선아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회계와 계산만 하는 삶이 아니라 법정에 서서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아는 강남의 백화점으로 들어섰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부모님께 첫 월급으로 사드릴 선물을 고르는 것이었어요. 엄마께는 연보라빛 스카프, 아빠께는 은빛 무늬가 들어간 멋진 넥타이를 사드리려 했습니다. 값은 비싸지 않았지만 자기 힘으로 산 첫 선물이기에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백화점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향수와 가죽 냄새가 코끝을 스쳤으며 어디선가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선아는 화장품 매장을 지나 보석 진열대를 지나 3층 남성 액세서리 코너까지 걸었습니다. 진한 남색 넥타이를 살펴보고 있던 그 순간 뒤에서 팔을 잡히는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힘에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가방 끈이 어깨에서 확 뜯겨 나갔습니다.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가 선아의 가방을 들고 비상구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죠. 그 가방 안에는 첫 월급이 든 지갑, 신분증, 최근 받은 검사 배지까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기요. 도둑이에요. 선아가 소리쳤지만 백화점 안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놀란 표정, 어리둥절한 표정,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핸드폰을 꺼내 찍기만 했고 다른 사람들은 구경만 했습니다. 선아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딸깍딸깍 소리를 내며 심장은 터질 듯 뛰었죠. 하지만 도둑은 너무 빨랐습니다. 젊고 힘세고 선아처럼 충격에 빠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벌어졌고 가방은 계단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증명한 첫 성취와 정체성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총알처럼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박지훈, 선아의 아들. 그는 같은 층 시계 코너에서 어머니 선물을 고르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소란에 망설이지 않고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 훈련한 사람처럼 정확하게 도둑을 붙잡았고 두 사람은 바닥에 뒤엉켰습니다. 도둑이 발버둥을 쳤지만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들이 도착했고 가방 안에 모든 것이 무사했습니다. 선아는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이 그 남자를 향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의 강렬한 인상, 검은 눈 속 차분한 힘, 담담하고 꾸밈 없는 품위. 선아는 순간 가슴이 뛰는 이유를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가방을 내밀고 손이 잠깐 닿았을 뿐이었지만 그 순간 느껴진 안도와 감사의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기도 전에 그는 인파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아는 검찰청에서 퇴근하며 우산을 팔에 끼고 걸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봄비가 거리를 물바다로 만들었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빗줄기 사이로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화점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무릎까지 찬 물속에서 한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한 팔로 어깨를 감싸고 한 발씩 조심스럽게 건너가고 있었죠. 선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산도 잊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인도로 모셔다 드리고 나서야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빗물이 이마에서 흘러내리고 얇은 재킷이 몸에 달라붙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이번에는 그냥 보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첨벙첨벙 웅덩이를 밟으며 남자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자 그 어둡고 차분한 눈에 알아봄의 빛이 스쳤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비가 커튼처럼 둘을 감싸고 도시의 소음이 멀어지며 둘만의 공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선아가 우산을 들어 올렸습니다. 잿빛 하늘보다 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고 이번에는 절대 거절하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이 마음속에서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선아는 알았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펼쳐질 운명과 자신이 마주하게 될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임을. 하지만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식당은 정말 작았습니다. 테이블이 고작 6개, 웬만한 거실보다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희미한 불빛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벽은 수십 년 동안 쌓인 요리 연기에 누렇게 발해 있었고 공기 중에는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가 가득했어요. 발효된 김치의 톡 쏘는 향과 카운터 뒤. 오래된 밥솥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쌀밥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선아는 조금 전 자신을 구해준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뚝배기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고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으며 하얀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죠. 부드러운 두부와 돼지고기가 둥실둥실 떠다니는 모습은 소박했지만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정겨움이었죠. 그 남자의 이름은 박지훈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직업은 아니지만 꾸준히 월급을 받으며 밤에는 편히 잠들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꾸밈이 없었고 자기 일을 과장하거나 중요한 척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숫자와 장부 이야기를 하면서도 만족스러워 보였고 큰 야망은 없지만 묵직한 성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자 지훈의 표정이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눈가에 따스한 빛이 감돌았고 얼굴 전체에 온기가 번졌어요. 부모님은 동네에서 분식집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 낮은 벽돌 건물이 모여있는 오래된 골목길. 손으로 직접 쓴 간판이 걸린 그런 가게였죠. 매일 같은 단골이 찾아오는 곳, 학교 끝나고 떡볶이를 먹으러 오는 아이들, 커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네 어르신들, 그런 사람들의 온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지훈이 어머니의 말씀을 전할 때 선아의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 부드럽고 따뜻한 기억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었죠.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러세요. 도울 수 있으면 도와라. 친절하게 사는 데는 돈이 안 든다고요. 단순한 말이지만 선아에게는 울림이 컸습니다. 살아온 세상에서는 친절에도 늘 계산이 따라붙었거든요. 모든 호의에는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죠. 지우는 어머니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말하며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선아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선아의 가족은 어떠냐고요? 그 질문은 허공에 떠 있는 듯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자연스럽게 공간에 스며들었습니다. 선아는 숟가락을 잡은 채 멈췄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던 그릇 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할 수도 있었죠.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고 얼버무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앞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솔직함, 꾸밈 없는 진심 앞에서는 거짓말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가 DK그룹 회장이에요. 지훈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DK그룹.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고 오피스 빌딩과 쇼핑센터, 경제 뉴스 속에서 늘 등장하는 대기업이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가 한참처럼 느껴졌고 선아는 지훈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전에도 이런 순간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눈빛이 달라지고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재벌가 딸과 연결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런데 지훈은 달랐습니다. 욕심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대신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죠. 그 세계를 떠나서 검사가 되셨군요. 정말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선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 순간 좁은 식당, 보글보글 끓는 찌개, 함께 나눈 소박한 밥상이 둘 사이를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둘의 삶은 서서히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검사일로 바쁜 선아의 일정 사이사이로 시간을 만들어 늦은 저녁을 함께하고 조용한 가게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서 온 두 사람이었지만 함께 있을 때만큼은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죠. 주말이면 한강변을 걸으며 해가 물 위로 기울고 하늘이 주황빛과 장밋빛으로 물드는 것을 보며 꿈과 두려움, 일상의 작은 불만과 뜻밖의 기쁨까지 모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걷기도 했습니다. 침묵이 오히려 대화보다 더 충만하게 느껴졌거든요. 지우는 선아를 진심으로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사회나 공식 자리에서의 예의 바른 미소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진짜 웃음이었고 선아도 그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월급이 얼마인지 부모님이 분식집을 하시는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사람 그 자체로 충분했으니까요. 달이 흘러갔고 가을의 낙엽이 구석구석 쌓이듯 조용히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순간 선아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 살고 싶다고. 드라마틱한 깨달음은 아니었습니다. 햇살이 몸에 스며들듯 천천히 뼛속까지 스며든 따스함이었고 부정할 수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훈을 아버지 세계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둘이 처음 만났던 저녁을 선아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살던 집의 넓은 거실,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차가운 빛, 대리석 바닥 값비싼 그림들. 평범한 삶의 온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가죽 의자에 앉아 왕좌처럼 굳은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고 지훈이 자기 일과 가족을 이야기할 때는 마치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선아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냉난방이 완벽하게 관리되는 방이었지만 온도는 뚝 떨어진 느낌이었고 아버지의 눈에는 따스함이 없었습니다. 이게 내가 고른 남자냐? 아무것도 아닌 놈이?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놈이? 선아는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중요한 걸 다 줘요. 정직함, 진실함, 사랑이요.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사랑? 사랑이 밥 먹여주냐? 돈이 없으면 전부야. 선아는 결심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캐리어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챙기고 사진과 보석, 명품 옷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져간 것은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교육, 경력, 흔들리지 않는 마음. 저택의 대문을 나서자 서울의 밤이 선아를 맞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반짝이는 도시 불빛들. 뒤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남아있고 앞에는 사랑과 신념만으로 깔린 불확실한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선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신에게 맞지 않았던 세상을 등지고 스스로 선택한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시 어딘가 동네 분식집 위 작은 아파트에서는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돈이 아니라 친절함으로 증명하는 남자. 선아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과거의 그림자가 손을 뻗어 연약한 삶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요. 결혼식은 상쾌한 가을 오후에 열렸습니다. 거리의 단풍나무들이 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낙엽의 달콤한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성당도 없었고 고급 자동차 행렬도 없었습니다. SNS에 올리려고 매 순간을 찍는 사진사 군단도 없었죠. 대신 23명의 손님이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회관에 모여 있었습니다. 종이등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고 손수 만든 꽃꽂이가 테이블마다 놓여 있었어요.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이선아는 단순한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공수한 명품 드레스가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작은 부티크에서 찾은 옷이었고 몸에 딱 맞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선아는 예전에 비단옷과 다이아몬드로 치장했을 때보다 훨씬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 마음속 깊은 곳에서 편안한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박지우는 회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빌린 양복은 어깨가 조금 컸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촉촉하게 맺혀 있었고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진심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식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한 의식이나 먼 친척, 사업 파트너를 위한 공연은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함께 삶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고 있었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이 그 약속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자 김순희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 며느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는 그녀의 뺨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눈물은 따뜻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선아를 꼭 안았습니다. 너무나 따뜻하고 온전한 포옹이었고 선아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희 씨가 귓가에 속삭인 말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거창한 선언보다 깊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이후로 처음으로 진짜 환영받는다는 것을 느꼈던 순간이었고 집안 이름 때문도 쓸모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으로 받아들여지는 느낌, 그것이었습니다. 이어진 피로연은 즐거운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짝이 맞지 않는 그릇들, 진심이 담긴 축사들, 지훈의 아버지가 일주일 내내 준비해 오신 전통 음식들이 테이블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3대에 걸쳐 내려온 레시피로 만든 잡채, 양념이 딱 맞는 불고기, 알록달록 쌓인 떡, 순희 씨의 전설적인 떡볶이까지. 30년 동안 작은 분식집에서 완벽하게 다듬어온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서도
어떻게든 더 먹을 자리를 찾아내며 웃음소리를 벽에 부딪혀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지훈의 어린 시절 창피한 에피소드와 자라온 동네의 정겨운 추억까지 이야기꽃이 피어나며 누구도 재산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축하의 자리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돈보다 훨씬 귀한 것이었죠. 그날 밤 선아는 지훈의 부모님이 거의 40년 살아온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천장이 낮고 복도가 좁으며 모든 방이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분식집 재료 창고를 겸했고 부엌 큰 두 사람이 동시에 요리하려면 발레처럼 조심해야 할 정도로 좁았습니다. 연한 초록색 벽은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가구를 옮기며 생긴 흠집, 액자가 걸려있던 자리에 희미한 자국 등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은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첫날 아침부터 깨달았습니다. 이 비좁은 집에는 어린 시절 살던 넓은 저택보다 훨씬 많은 온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매일 아침 순희 씨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냄비가 달그락거리는 소리,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요리 소리, 작은 식탁 위에 차려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전통 방식으로 담근 김치, 파를 넣어 폭신하게 부친 계란, 그리고 언제나 작은 그릇에 담긴 국까지. 순희 씨는 따뜻한 국물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안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아침 식사는 하나의 의식이 되어갔습니다. 네 식구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각자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선아가 어린 시절 기억하는 식사와 달랐습니다. 그때는 사업회의처럼 딱딱하고 조용하게 진행되었지만 여기서는 편안하고 소란스러운 함께함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농담에 웃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하며 하루를 계획하며 각자의 삶을 하나의 천으로 엮어가는 듯 했습니다. 저녁에도 이 의식은 반복되었습니다. 선아가 검찰청에서 늦게 돌아와도 지훈이 회사 일로 피곤해도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인다는 느낌, 속해 있다는 느낌,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선아는 새로운 삶의 리듬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순희 씨를 따라 분식집에 갔습니다. 빨래방과 철물점 사이 작은 가게는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켰고 단골 손님들은 그곳을 제2의 집처럼 여겼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아침 커피를 마시며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왓떡을 하나씩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들의 이름과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부자라는 것은 통장 잔고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진짜 부유함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작은 친절에서 온다는 것을 선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철학은 선아의 검사로서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사건 파일을 볼 때 추상적인 법률 개념이 아닌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평범한 시민들, 연줄 없는 약자들, 누군가 대신 싸워줘야 할 사람들. 손님들을 떠올리고 굳은 살 박인 손과 조용한 품위, 진심 어린 관심을 떠올리며 정의와 원칙이 만져지는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지훈도 도덕적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다니는 회사는 작지만 안정적이었고 경제 위기를 신중한 경영으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재무 기록을 살펴보면서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불일치에서 시작된 의문이 체계적이고 끈질긴 자금 유출과 위조 서류, 유령 업체를 통해 임원들의 사적 이익으로 흘러가는 어두운 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금액은 직원들의 월급과 복지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규모였고 회사 확장에도 쓰일 수 있었습니다. 지훈은 평생을 결정짓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침묵할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철학과 선아의 선택, 직원들의 미래를 떠올리며 결국 진실을 밝혔습니다. 제출한 보고서는 철저하고 꼼꼼했고 수사관들이 곧 회사로 들이닥쳐 임원들의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보복도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수년간 친근했던 상사들의 작은 트집과 배신의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유망해 보였던 이직 제안들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몇 달간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그럼에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아가 흔들림 없이 곁에 서 있었고 순희 씨와 지훈의 아버지도 변함없는 지지와 작은 손길로 그를 감싸주었습니다. 시련을 통해 가족은 더 단단해졌고 선아가 처음에는 단순하다고 느낀 비좁은 빌라는 이제 사랑과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요새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오후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김순이 앞으로 온 것이었고 양각 글씨와 금박 테두리는 중요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열어본 봉투 안에는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들고 서 있던 순희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겹고 아프고 비교와 판단의 기억이 뒤섞여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서리가 둥그러졌고 오래된 상처가 아물었을지도 모른다고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고 결심했습니다. 가기로. 하지만 이 결정이 순희 씨의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을 일으키고 세 가족의 결속을 시험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화려한 동창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십 년 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난다면 그 밤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 답은 그랜드 호라이즌 호텔의 문 너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잔인함과 정의가 충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순희는 진작 알았어야 했어요. 그랜드 하얏트 호텔 연회장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오래된 두려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겨울 냉기가 얇은 벽 사이로 파고드는 것처럼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수천 개의 빛이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져 눈부셨습니다. 그 빛 속에서 고급 한복과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인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는 풍경 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고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이상한 감각의 순위는 잠시 멈춰 서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었어요. 예전에는 따은 머리에 교복을 입은 소녀들이었지만 지금은 흰머리가 섞인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이 새겨져 있었고 주름 사이에 스며든 기억은 그때 그 소녀들의 웃음과 울음, 경쟁과 질투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고 세월에도 굴하지 않는 냉정함을 품고 있었죠. 조성란. 그녀는 가운데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샹들리에 바로 아래 마치 우주가 그녀의 자리를 미리 정해놓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크림색 샤넬 정장을 입고 금색 단추가 움직일 때마다 빛을 받아 반짝였고 귀와 목에는 다이아몬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보석 하나하나가 순이가 살아온 아파트 전체보다도 훨씬 값비쌌습니다. 머리는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화장도 티 하나 없었으며 미소는 유리를 자를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50년 전 학교 식당에서도 성란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성란은 부유한 옷감 장사꾼의 딸로 부잣집 아이들의 웃음과 가난한 아이들의 서름 사이에서 절대적인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른 신발을 신고 몇 킬로미터를 걸어올 때 성란은 자가용을 타고 학교에 왔습니다. 매력과 잔인함이 섞인 그녀의 존재감은 반 전체를 지배했고 자기에게 잘 보이는 아이들만 곁에 두었으며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아이들은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순이는 그때 버림받은 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학생이었고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어요. 교복이 닳아 해질 때까지 같은 옷을 입었고 점심은 구석에 숨어 조용히 먹어야 했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의 화려한 도시락과 비교되며 창피함과 자괴감을 견뎌야 했고 성난의 비웃음과 속삭이는 욕설,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잔인한 말들은 어린 순이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50년이 흘렀고 성나는 이제 대기업 회장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 회장. 그의 사업은 제조업, 부동산, 기술 등 수십 개의 기업에 걸쳐 있었고 정부와 재계 최고 위층까지 연결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회사 중 하나는 바로 순이의 아들 지훈이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이 사실이 순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지훈이 혹여 자신의 과거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알아냈습니다. 황 회장의 조카가 지훈 회사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요. 성난이 남편에게 한마디만 하면 지훈의 앞날은 끝장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과거 때문에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다는 생각에 순이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순간 성난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짜 다정함과 독이 섞인 달콤한 음성이었어요. 순이야, 이리 와서 같이 앉아. 순간 순이는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저녁은 천천히 진행되는 고문 같았습니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성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이 되어 순이의 마음 깊숙이 찔렀습니다. 성난은 학창시절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연극처럼 과장된 목소리로 순이를 늘 하찮은 존재로 만들었던 기억들을 소환했습니다. 수학여행, 다른 신발, 작고 초라한 도시락. 하나하나 끄집어내며 넌 그때도 우리보다 아래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야라는 메시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다른 동창들은 그 말에 웃으며 동조했습니다. 단 한 명도 순이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의자에 꼿꼿이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깍지 끼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탁보 위 작은 얼룩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참아라, 버텨라. 지훈이를 생각해, 그의 직장을 생각해, 문제를 일으키지 마. 하지만 성난은 말로만 괴롭히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굴복을 원하고 있었죠. 심부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사이 부탁처럼 위장했습니다. 순이야, 저기 가서 물 좀 갖다 줄래? 오늘 직원들이 너무 느려. 순이는 일어나 물을 가져왔습니다. 저 빈 의자 좀 치워줘. 길 막고 있잖아. 순이는 접시를 들고 연 회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왜 저 수수한 옷차림의 여자가 격식 있는 자리에서 하녀처럼 움직이는지 궁금해하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성난의 눈에는 웃음이 없었고 암묵적 위협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부름을 반복할수록 순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존심, 좋은 아들을 키워냈다는 조용한 자부심, 정직과 다정함의 긍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시작된 괴롭힘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채 성난의 손끝에서 연장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순이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얼굴 근육은 무표정을 유지하느라 아프고 가슴에는 돌덩이가 얹힌 듯 무거웠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부엌, 따뜻한 밥과 웃음이 있는 공간. 하지만 그 순간 성난은 마지막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성난의 목소리가 연 회장 수다를 뚫고 채찍처럼 날아왔습니다. 순이는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돌아보니 성난은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샤넬 정장은 여전히 깔끔했고 다이아몬드 귀걸이는 분노에 맞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동창들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눈빛이었죠. 순이는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가봐야 한다고.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성난의 비명이 깨진 유리처럼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말하는 사람 쳐다봐.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여자가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50년의 역사가 그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성난의 눈에 순이는 여전히 하찮은 존재였지만 순이 안에서는 오랜 억눌림과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항의 섬광, 수십 년의 투쟁과 아픔을 견뎌낸 강인한 정신의 속삭임. 그 순간 연회장 건너편 유리문 너머에서 검사 이선아가 굳게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순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음식과 다정한 미소로 자신을 맞아주었던 여자, 사랑과 신뢰를 배운 그 여인의 얼굴에 붉은 자국이 피어올랐습니다. 선아의 심장 속에서 뜨거운 분노와 냉철한 정의감이 동시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순이와 성난, 선아 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서서히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이선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유리문 뒤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숨이 가슴과 목 사이 어딘가에 멈춰 있었고 투명한 유리 너머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독이 든 말들, 잔인한 웃음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성란의 손바닥이 순이 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순간까지. 찰싹. 그 소리가 유리를 뚫고 총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선아의 안에서 무언가가 불붙고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분노였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주먹을 쥐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간신히 참고 있는 분노의 흔적이었죠. 수년간 범죄자들을 기소하며 갈고 닦은 본능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당장 행동하라고 머릿속에서는 법 조항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법률로, 어떤 말로 저 여자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지금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법의 모든 힘으로 조성란을 응징하고 싶은 욕망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유리 너머로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이 어머니는 빨갛게 부은 뺨에 손을 대고 서 있었고 주변에는 부유한 여자들이 잔뜩 있었지만 아무도 어머니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순이 어머니의 눈빛이 선아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신호가 오갔습니다. 순이 어머니가 아주 살짝 고개를 저었어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요. 지금은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어머니가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아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잠깐뿐이었어요. 손이 핸드폰으로 움직였고 익숙한 동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몇 마디 지시를 내렸죠. 후배 검사들이 벌떡 일어나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선아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었어요. 차갑고 계산된 침착함. 먹잇감이 절대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선아가 연회장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대리석 바닥 위로 무지갯빛을 뿌리고 있었고 천장까지 닿을 듯한 꽃꽂이에서는 수입산 장미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샴페인 잔을 방패처럼 들고 서 있었죠. 부와 지위를 과시하는 신전 같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선아는 그 모든 것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광택나는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걸음이었어요. 마치 칼집에서 천천히 뽑히는 칼날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걸음걸이 때문일 수도 있고 눈 속에서 타오르는 차가운 불꽃 때문일 수도 있었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길을 비켜주고 대화가 중간에 끊기며 모든 고개가 이 예상치 못한 침입자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조성란은 그 소란을 알아챘습니다. 완벽하게 칠한 입술이 오만한 표정으로 굳어졌고 새로 나타난 사람을 훑어보며 수수한 옷차림의 여자가 자신이 주인공인 이 모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여긴 초대받은 분들만 오시는 자리인데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웅성거림을 뚫고 울렸습니다. 선아는 그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성난의 화장에 미세한 갈라짐이 보였습니다. 잘 훈련된 오만함 아래 불안의 떨림이 살짝 비치고 있었죠. 선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제 이름은 이선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예요.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진 것처럼 충격의 파문이 사람들 사이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선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방금 당신이 폭행한 그분의 며느리예요. 50명이 넘는 증인들 앞에서요. 조성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거만하던 여왕이 궁지에 몰린 동물로 단숨에 변해버렸죠. 저는 폭행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냥 의견 충돌이 있었을 뿐이에요. 더듬거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선아의 대답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의견 충돌이요? 저는 당신이 한 여자의 뺨을 때리는 걸 똑똑히 봤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수십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잠재적 증인이에요. 그리고 몇 분은 아까 핸드폰으로 녹화까지 하고 계셨죠. 갑자기 방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여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몇몇은 슬그머니 핸드폰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조성난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들과 연결돼 있는지 알고나 그래요? 선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당신 남편이 누군지, 어떤 인맥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게 왜 아무 소용없는지도 알아요. 폭행은 폭행이에요. 누가 저질렀든 상관없고 권력 남용은 제가 매일 기소하는 범죄예요. 사회적 지위가 법 앞에 면죄부가 되지 않아요. 선아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조성난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힘의 균형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걸요. 당신은 수십 년 동안 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을 괴롭혀왔어요. 남편의 힘을 빌려 사람들을 겁주고 입을 막았죠.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우리 가족을 건드렸거든요. 연 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배경음악마저 사라진 듯 했고 50쌍이 넘는 눈이 지켜보고 있었죠. 남편의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조성난이 분식집 주인의 며느리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조성난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아까 당당하던 목소리와 비교할 수 없는 속삭임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선아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당신이 정해요. 지금 여기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어머니에게 공개 사과하세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그게 하나예요. 거부하면요? 내일 아침 고소장 접수합니다. 폭행, 괴롭힘, 권력 남용. 철저하게 수사할 거예요. 당신 남편 회사 구석구석까지 불편한 빛이 비칠 겁니다. 당신 이름이 뉴스에 나올 거고요. 선아가 살짝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밤보다 훨씬 적은 증거로도 유죄 판결 받아낸 적 많아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고 연 회장의 모든 사람이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조성난의 자존심이 마침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요. 얼굴이 굴욕감으로 일그러지며 순이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조금 전까지 비웃고 무시하며 뺨까지 때렸던 바로 그 사람 앞에서 서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사과가 입에서 간신히 나왔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목을 태우며 나오는 듯 했습니다. 순이 어머니는 의기양양해하지도 통쾌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받아들이며 이 일을 품위 있게 마무리했습니다. 사과 받아들일게요.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도 없었고 대리석 바닥도 없었습니다. 명품 드레스와 샴페인 잔도 없었죠. 대신 소박한 집에 작은 부엌이 있었습니다. 낡은 장판 바닥, 오래된 나무 식탁.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고급 호텔도 담을 수 없는 따스함이 가득했습니다. 네 사람이 그 작은 공간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김순이 어머니, 뺨이 아직 발그스름하지만 평화로운 눈빛, 40년 넘게 한결같이 든든했던 아버지, 부모님을 존경하는 박지훈, 그리고 이 가족에게 온 검사 이선아. 식탁 위에는 소박한 음식이 놓여 있었고 화려함은 없었지만 정성이 담긴 따뜻한 밥과 반찬, 그리고 조용한 웃음소리가 그 공간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선 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승리가 스스로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내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식집 간판을 밟고 환하게 바꾸자고 선아는 아침에 재판이 있어 집중해야 했고 지우는 새 직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해 주었죠. 작은 창문 밖으로 서울의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 작은 부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와 지위로 묶인 것이 아니었고 혈연만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이어진 가족. 일어서는 사랑, 말하는 사랑, 잔인함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선아가 순이 어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비눗물이 두 사람의 손을 감쌌고 어머니가 살며시 선아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지막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오늘 밤뿐만 아니라 선아가 처음 집으로 들어왔던 날부터 이어진 모든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잖아요. 갈 곳이 없을 때. 어머니를 지키는 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릇 닦는 소리가 딸그락거렸고 식탁에서는 낮은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소속감의 따스함이 모든 것을 포근히 감싸고 있었죠. 오래되고 푹신한 이불처럼 안전하고 안락한 감각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진짜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이선아는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법정에서만 실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과 판사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정의는 사는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작은 부엌 안에서 웃음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졌습니다. 부 대신 친절함 위에 세워진 가족, 인맥 대신 정직함을 택한 가족, 그 가족이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찾았고 서로에게 안식이 되었음을 그 순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저녁 속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울리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정의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 숨쉬며 사랑과 존중 속에서 실현된다는 것. 법의 판결보다 더 큰 힘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두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